안녕하세요. 돈의 흐름을 읽어부의 지도를 그리는 여러분의 금융 멘토, 슈카월드 스타일의 지식 크리에이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분명 월급은 들어왔는데 왜 내 통장은 스치기만 하고 통장이 되는 걸까? 배달 음식 몇 번 시키고 친구랑 커피 한두 잔 마셨을 뿐인데 말이죠. 오늘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도둑, 인플레이션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새로운 관점을 열어줬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하세요. 당신의 부는 바로 그 작은 클릭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 다들 인플레이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정치인들은 탐욕스러운 대기업 탓을하고 대기업들은 공급망 문제를 핑계대죠. 경제학자들은 마치 날씨 예보하듯 목표 물가 상승률 같은 어려운 말만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아주 간단하고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인플레이션이란 오늘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보다 내일 더 적게 살 수 있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바로 구매력의 잠식이죠. 여러분 지갑 속만 원짜리 한 장, 은행 통장에 찍힌 월급 숫자, 카카오페이에 충전해둔 돈의 가치가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녹아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두 가지 설명 방식이 있고 둘 다 중요합니다. 수세기 동안 경제학자들이 사용했던 고전적인 정의는 아주 간단했어요. 인플레이션이란 통화 공급의 증가입니다.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거나 은행이 신용을 과도하게 창출하면 똑같은 양의 상품을 더 많은 돈이 뒤쫓게 됩니다. 결과는 예측 가능하죠. 돈 한 단위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정부들은 이 정의를 훨씬 부드러운 것으로 바꿨습니다. 바로 소비자 물가의 상승으로요. 이렇게 하면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자신들의 통화 정책이 아니라 장바구니 물가나 기름값 같은 증상에 있다고 둘러댈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두 정의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을 더 찍어내거나 동전의 순도를 떨어뜨리면 물가는 오릅니다. 물가가 오르면 갑자기 내 월급이 쥐꼬리만 해 보이죠.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금리가 등장합니다. 금리를 금융 시스템의 브레이크와 엑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인플레이션이 과열될 때, 즉 물가가 너무 빨리 오르면 중앙은행,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며 브레이크를 세게 밟습니다. 대출이 비싸지니 사람들과 기업들은 돈을 덜 빌리게 되고 시중에 풀리는 돈이 줄어들면서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거죠. 반대로 경기가 너무 차갑거나 심지어 물가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 상황이 오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하하며 엑셀을 밟습니다. 대출이 싸지니 사람들이 돈을 빌려 소비를 늘리게 유도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이게 시스템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러분이 단 한 번도 투표로 결정한 적 없는 사람들의 결정에 의해 여러분의 돈이 끊임없이 관리되고 조종되고 그 가치가 갉아먹히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0%가 될 수는 없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돈의 양과 상품의 양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며 성장한다면 물가는 안정될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중앙은행들은 그걸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매년 약 2%의 인플레이션을 공개적으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약간의 인플레이션은 사람들이 현금을 쌓아두는 것을 막고 정부가 빚을 갚기 쉽게 만들어주며 정책 이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악몽, 즉 디플레이션을 피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물가가 계속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를 미루겠죠. 어차피 내일이면 더 싸질 텐데 뭐하러 오늘 사. 이런 심리가 퍼지면 경제 전체가 얼어붙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여러분의 돈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떨어지도록 설계된 겁니다.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정책에 의해서요.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역사가 증명하죠.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두 가지 고전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대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의 척추는 지중해 전역에서 신뢰받던 은화 데나리우스였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전쟁과 지출이 늘어나자 황제들은 꼼수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동전의 은 함량을 줄이고 구리 같은 값싼 금속을 섞는 것이었죠. 겉보기엔 똑같은 동전이었지만 속은 가치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데나리우스는 그 빛을 잃었고 사람들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동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물가는 치솟았죠. 이것은 정부가 돈의 가치가 변하지 않은 척하며 몰래 저지른 은밀한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이제 16세기로 넘어가 봅시다. 스페인은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하고 오늘날 볼리비아에 있는 포토시에서 어마어마한 은을 발견했습니다. 은을 가득 실은 배들이 끝없이 유럽으로 향했죠. 갑자기 유럽 전체에 돈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식량, 토지, 노동력은 동전처럼 빠르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가격혁명이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100년 이상 생필품 가격이 급등했죠. 이때의 인플레이션은 왕이 종이돈을 찍어내서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은 진짜 돈이 느니 시스템에 홍수처럼 밀려들었기 때문입니다. 1550년의 농부나 장인에게 그 모든 은은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의 가격이 올라 삶이 더 팍팍하게 느껴졌을 뿐입니다. 로마가 동전의 가치를 희석시키든 스페인이 유럽을 은으로 뒤덮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통화 공급량이 실제 상품의 양을 앞지르면 돈은 가치를 잃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그냥 수학이에요. 그리고 그 고통은 언제나 평범한 사람들, 빵값에서, 월세에서, 줄어드는 월급의 실질 가치에서 가장 먼저 느끼게 됩니다. 로마와 스페인이 인플레이션의 시작을 보여줬다면 20세기는 그것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줬습니다. 가장 유명한 예는 1920년대 초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의 독일입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은 감당할 수 없는 전쟁 배상금에 짓눌렸습니다. 정부의 해답은 간단했습니다. 돈을 찍어내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똑똑한 해결책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만에 인쇄기는 밤낮으로 돌아가며 경제의 종이 마르크화를 쏟아냈습니다. 처음엔 물가가 2배, 3배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1923년이 되자 상황은 미쳐 돌아갔습니다. 빵 한 덩이가 수십억 마르크에 달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저녁이 되기 전에 물가가 또 2배로 뛰기 전에 서둘러 식료품을 사기 위해 하루에 2번 월급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장작보다 지폐가 더 싸다며 난로에 돈을 태웠습니다. 평생 동안 마르크화로 모은 평범한 사람들의 저축은 하룻밤 사이에 증발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잔인한 반전이 있습니다. 정부를 포함한 빚을 진 사람들은 이득을 받습니다. 가치가 없어진 돈으로 빚을 갚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고정된 연금으로 살거나 저축에 의존하던 사람들은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단순한 경제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의 붕괴였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산산조각냈고 극단주의와 히틀러의 부상에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물론 모든 인플레이션이 초인플레이션으로 번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인플레이션조차도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1970년대 미국을 보죠. 1971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달러를 더 이상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닉슨 쇼크가 있었습니다. 이는 종이돈과 실물 자산 사이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끊어버린 사건이었고 새로운 통화 팽창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여기에 1973년과 1979년 오펙의 석유 금수 조치로 유가가 폭등하는 오일 쇼크가 겹쳤습니다. 그 결과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는 침체하는 최악의 상황이었죠. 임금은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고 실업률은 치솟았습니다. 맞벌이를 해도 주택담보대출과 자동차 기름값을 감당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전후 번영을 믿었던 세대에게는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분명히 보여졌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시스템은 당신을 더 가난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이런 일이 불안정한 국가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르헨티나는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1980년대와 90년대 아르헨티나 정부는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돈을 찍어내면서 반복적인 인플레이션 위기를 겪었습니다. 저축은 계속해서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국 화폐를 믿지 않고 대신 매트리스 밑에 달러를 숨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2000년대 짐바브웨에서는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초인플레이션은 천문학적인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2008년 정점에서는 24시간마다 물가가 2배로 뛰었습니다. 100조 짐바브웨 달러 지폐 한 장으로도 식료품을 겨우 살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노동과 저축이 하룻밤 사이에 무가치해지는 매일 겪는 굴욕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건들은 같은 DNA를 공유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전쟁, 부채, 외부 충격 같은 문제의 해결책으로 시작해서 부의 이전으로 끝납니다. 실물 자산이나 상품을 가진 사람들, 이른바 금수저들은 살아남습니다. 현금 저축이나 고정된 월급에 의존하는 흑수저들은 고통받습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이용해 빚의 부담을 줄입니다. 은행은 나중에 가치가 떨어진 돈으로 상환받을 대출을 해주며 이익을 봅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신뢰했던 수백만 명의 평범한 사람들,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 대가를 치릅니다. 인플레이션은 경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신뢰의 문제입니다. 돈에 대한 신뢰, 제도에 대한 신뢰, 미래에 대한 신뢰. 이 신뢰가 한번 깨지면 사회는 균열이 갑니다. 바이마르의 붕괴는 극단주의를 낳았고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은 금융적 냉소주의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짐바브웨의 초인플레이션은 오늘날까지도 그 나라의 정치를 규정하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것이 인플레이션이 결코 차트 위의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닌 이유입니다. 그것은 사회 계약 자체의 침식입니다. 그렇다면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중요할까요? 우리가 사는 이 시스템은 인플레이션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상화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중앙은행들은 매년 약 2%의 인플레이션을 공개적으로 목표로 삼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소비를 촉진하고 디플레이션을 막고 경제를 성장시킨다고요. 언뜻 보기에 2%는 무해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걸 긴 시간으로 늘려보세요.
연 2%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약 한 세대 만에 당신 돈의 가치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실제로 이는 당신의 저축, 월급, 은퇴 자금 모두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천천히 침식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특징입니다. 왜 정책 이반자들이 이걸 원할까요? 인플레이션은 조용히 부를 이전시키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빚의 실질 가치는 줄어듭니다. 정부가 수천조 원의 빚을 지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그 부담의 10%, 20%를 갉아먹어준다면 빚 갚기가 훨씬 쉬워지죠. 여러분이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다면 인플레이션은 여러분이 갚아야 할 빚의 실질 가치도 줄여줍니다. 채무자는 이기고 저축하는 사람은 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채무자가 누굴까요? 바로 정부입니다. 그들이 항상 약간의 인플레이션을 필요로 하는 이유죠.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측정되는지 보세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공식적인 성적표지만 여기에는 우리 가게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것들이 빠져 있거나 과소평가되어 있습니다. 바로 서울의 아파트값, 대학교 등록금, 병원비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 덕분에 서민들은 죽어나가는데도 관리들은 인플레이션이 통제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정의 자체가 시스템에 유리하게 바뀌었습니다. 한때 인플레이션은 정부와 은행이 직접 책임져야 할 통화 공급 팽창을 의미했습니다. 이제는 물가 상승을 의미하며 공급망, 산유국, 대기업 등 다른 누구에게나 책임을 떠넘길 수 있게 되었죠. 언어가 권력의 실체를 숨기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저축을 파괴하는 동안 기회를 재편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로마에서 데나리우스가 붕괴했을 때 토지와 같은 실물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더 강해졌습니다. 스페인의 은 홍수 속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부자들은 폭풍을 견뎌냈지만 소작농들은 굶주렸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현금을 가진 사람들은 헐값에 나온 주택을 사들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집을 잃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누군가를 벌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보상을 줍니다. 결코 중립적이지 않죠. 이것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시스템 밖에 돈을 찾는 이유입니다. 수세기 동안 그 대안은 금이었습니다. 희소하고 찍어낼 수 없으며 모든 문화권에서 신뢰받는 금속. 제국들은 흥망성쇠를 거듭했지만 어떤 정부도 마음대로 가치를 떨어뜨릴 수 없었기에 금은 가치를 유지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비트코인이 새로운 도전자로 등장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어떤 중앙은행도 바꿀 수 없는 규칙, 2100만 개라는 절대적인 공급량 상한선이 있습니다.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어 설계상 인플레이션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완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고 정부는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화폐를 싫어하죠. 하지만 비트코인의 매력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목화폐의 근본적인 결함, 즉 시스템은 부풀려지도록 설계되었지만 비트코인은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폭로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 오늘의 교훈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 설계되거나 용인된 돈의 가치 하락입니다. 그것은 제국을 파괴했고 정부를 전복시켰으며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정책 목표라는 이름으로 우리 눈앞에서 버젓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언제나 그 대가를 치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그 운율은 반복됩니다. 당신이 그 패턴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다른 누군가가 시스템으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동안 당신의 돈은 조용히 사라질 것입니다.